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뭐 쉬는 시간에 잠깐 근황 토크하면서 추석 때 뭐 맛있는 거 먹었나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 그랬죠. 다들 뭐 맛있는 거 드셨나요? 뭐 맛있는 거라고 하면 역시 명절 음식 중에 대표적인 전 아니겠습니까? 전 중에서도 어떤 저는 동그랑땡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동그랑땡. 아하 동그랑땡. 동그랑땡 맛있죠. 그 옆에서 촉촉 집어먹는 그 맛이. 이게 또 크지가 않아서 어. 딱 한 입에 먹기 딱 자꾸 좋아. 들어가, 자꾸 들어가. 이게 요물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인기가 많구나. 저는 꼬치전 좋아하거든요. 아, 꼬치전. 한 번에 꼬치전도 이렇게 너무 맛있다. 쑥 빼가지고 그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음. 그 맛이 근데 너무. 꼬치전도 이렇게 한 입에 자꾸 먹는 버릇 하다 보면 음. 이게 먹다가 어느 순간 좀 양심이 찔려요. 진짜. 그래서 꼬치가 그러다가 막 이제 쌓여있어. 반으로 이렇게 잘라 먹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하나씩 빼먹을까 싶기도 하고. 맞아요. 거기 또 돼지고기 있고 없고 막 이런 차이가 네. 크고. 집마다 다 재료가 어. 들어가게 다르다 보니까. 엄마 올해는 돼지고기 안 넣어. 올해는 준비 안 했으면 약간 섭섭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만드는 것도 은근히 손이 좀 많이 가고. 그죠. 저희는 전을 안 한 지 좀 오래됐어요. 전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요즘에는 또 뭐 직접 많이 안 하더라도 시장에서 사오거나 뭐 이런 것도 많은 것 같기도 네, 해요. 많이 팔더라고요. 세트로. 저희는 좀 너무 과하게 차리는 그게 있어가지고 한번 일을 벌리시면 크게 벌리시는 정석으로 그 아주 상을. 하시는구나. 아니 뭐 정석인가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전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저는 이제 동태전 좋아하거든요. 동태전 네, 좋아하시는구나. 동태전 좋아하고 녹두 빈대떡 좋아합니다. 동태빈대떡. 빈대떡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빈대떡 하는데도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냥 동태전만 있고 뭐 무슨 쥐포를 또 전으로 만든 데도 있고 뭐 쥐포. 아, 맞아. 쥐포도 그렇게 네. 만든 와. 데가 또 있고. 관자를 또 전으로 구워놨더라고요. 와. 조개 관자를? 네. 그다음에 뭐 삼으로도 뭐 3으로 했었는지 더덕으로 했었는지. 네. 근데 그 비중이 너무 적었어요. 그게. 그 외에 뭐 생선 5만 거 굽고 뭐 문어, 낙지, 뭐 오징어 야, 엄청 올리시는구나. 와. 예. 그다음에 갈비찜도 있잖아요. 아, 예, 맞아. 명절에 갈비찜도 갈비찜도 있다. 먹고. 아니 근데 그 정도 드시다가 안 드셨으면 약간 좀 섭섭하기도 했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요번에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런 뭐,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이 좀 예, 상대적으로 모자랐다. 뭐 전복, 게 막 5만 막 것들이 막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전을 좀 먹고 싶은데 그런 게 올라와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전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네. 뭐 약간 아예 관련 없다고도 볼 수는 없는 게 이제 저희가 또 명절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제 아주 큰 가족 싸움들이 나지 않습니까? 좀 싸우는 분들 좀 있죠. 있죠. 뭐 대충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지? 싸움 같은 게? 대충 뭐 명절 음식 같은 거 차릴 때 뭐 야 남자들은 왜 안 도와주냐 이러면서 또 어머님들께서 역정을 내시면 또 맞아. 그거 가지고 또 싸움이 나기도 하고. 또 남자들도 그렇지만 또 이 대화를 할 때 또 이제 자식 얘기가 빠질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또 고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뭐 명절에 친척들끼리 만났는데 그래서 너는 취업은 언제 하니 이러면서 하다가 너 약간 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긁혀가지고 약간 그분이 또 좀 험한 말을 하다가 또 가족 간의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맞아. 있고. 근데 저는 이 혐오 표현과 관련 논문을 다루면서 이 명절의 풍경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우리가 가진 이 전통적인 명절이 가진 의미와 그 갈등과 그 해소 방식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건강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아까 얘기했듯이 말 한마디로 싸움이 촉발되고 막 조차고 모인 자리에서 싸우고 서로 뭐 듣기 싫은 말 하고 그런 자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그게 필요한 시기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어른들이 해주는 말들이 나한테 관심 없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예 무시하죠. 그냥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준 말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가족들 간에 한번 이렇게 크게 웃고 나면 해소가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조금 필요한 요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요번에 명절에 내려와서 혹시 잔소리 많이 들으셨습니까? 뭐 저는 뭐 딱히 잔소리 들을 짓을 개인적으로 안 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따로 하시진 않아가지고 저희 집안 사람들은 좀 무관심합니다. 무심합니다. 서로에 대해. 뭐 무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고 좀 다들 과묵한 편이에요. 그래서 별로
좋다. 네, 말을 좋아요. 말을 거의 안 하는데 이제 음식할 때 좀 서로 이제 뭐 그런 건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는 옆에서 맞아, 이렇게 맞아. 한 마디씩 거드시는 게 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음식을 같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네네. 요리 엄마랑 잘하시니까. 이모들 사이에 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의견 충돌이 생긴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건 어떻게 해야 아. 되고. 물도 안 끓었는데 뭐 고기를 집어넣는다거나. 어쨌든 공동 작업이기.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러다 또 보니까. 각 집안마다 또 하는 그 방식이 다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모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걸로 이제 뭐 얘기가 좀 오가고 뭐 하는 건 있어도 뭐 그 외에는 사실 서로 좀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TV만 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맞춰가고 아니면 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입 밖으로 꺼내면서 그걸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굉장히 안락하고 따뜻하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비 온 뒤에 땅 묻는다고 약간 일종의 자정작용을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이 혐오 표현을 다 법으로 규정을 한다면 정말 명명백백한 세상에 혐오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깨끗한 아무런 문제 삼을 게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허한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하나 혹시 듣는 분들이 좀 오해하실까 봐서 네네. 혐오 표현이라는 것이 불명하다고 얘기를 앞에서 일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명확하지 명확하지 않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되게 싫은 걸 표현하는 내용조차도 혐오 표현으로 다 뭉뚱그려져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네. 소위 이제 어떤 지나친 어떤 일방적인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말을 우리가 뭐 혐오 표현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건 아닌데 뭐 이렇게 좀 나의 어떤 싫은 정서나 아니면 뭐 싫은 소리 잔소리 같은 경우에 꼭 그런 공격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일단 구분을 먼저 하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 얘기를 들으실 때 걱정이 좀 되셨나 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한 번쯤은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치고 들어오시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호 충돌하고 네. 서로 어떤 진통을 겪으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 성숙한 시민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이 공론장의 역할. 그렇죠. 작고 작은 공론장들이 모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표백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깨끗하고 모든 걸 옳은 말만 할 수 있다는. 또 그때 가면 거기서의 혐오 표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맞춰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네. 얘기를 하고 대응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요즘 또 많이 쓰이는 혐오 표현 중 하나가 꼰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이 쓰이죠. 근데 이 꼰대라는 표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어린 사람한테는 아마 뭐 들어보신 분들 않았고. 많으실 것 같아요. 뭐 네네. 장난스레 하는 경우는 꽤 있었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저는 예전에 대학교 처음 입학을 해가지고 제가 재수를 했는데 동아리에서 회식을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막 동아리에서 사귄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네. 운동 동아리였는데 동아리 끝나고 이제 회식 가서 이제 술을 먹는데 그냥 처음에 이제 맥주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맥주를 이제 따라주면서 야, 너 컵 줘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저보다 한 살 아래인 바로 들어온 이제 다른 여학생이 이제 저보고 오빠 꼰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면전에 대놓고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표정도 막 되게 진심으로 하는 표정 같았어. 어떤 맥락이지? 그러니까 술을 권한다 이거지. 나는 그런 뜻도 아니고. 근데 이제 다행히 그때 그 여자애가 야 그런 거 아니야. 그 여자 친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넘어가긴 했는데 그런 표현 들으면 전의를 상실합니다. 맞아. 전의 상실. 왜냐면 거기 꼰대라는 말 듣고 욱 하고서 야 이렇게 나오면 더 꼰대라는 이미지가 할 수 있는 상황 버럭하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돼요. 오히려 역효과가 그게 또 올바른 대응 방식이 아니기도 하고. 네. 그거 아닌데 뭐 이렇게 어떻게든 뭐 그거 아니다 뭐 이렇게 부정만 하기만 해도 저거
긁혔네 저거. 지가 꼰대인 거 딱 들켰네. 그러는데 이 꼰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런 일이 있다 그래요. 이게 노인들의 지혜가 젊은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경로가 차단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물론 이제 노인들 중에는 진짜 꼰대 같은 인간들도 있고 지밖에 모르는 인간들도 있긴 하죠. 그죠. 그다음에 듣는 사람 뭐 나몰라라 하고 그냥 자기 이제 막 감정을 배설하려고 하는 노인들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죠. 그죠. 네. 더 좋으신 분들이 네. 많죠. 근데 일단 듣기 싫은 잔소리다 싶으면 일단 꼰대로 하고 그냥 귀 막아버리면 그죠. 내가 손해인 거예요. 자기 가둬버리는 거죠. 자기 가둬버리는 거죠. 그거 얘기를 듣고 자기 자신을 재구성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다가설 필요가 있는데 네. 오히려 좋으신 분들은 더 그거를 배려해 주시거든요. 네, 더 조심스러워하시죠. 더 조심스러워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전달되면 좋은 지혜나 삶의 지혜 같은 것들 이런 거는 세상의 모든 걸 다 부딪히고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린 아직 그걸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더 배려해 주시고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더 그것들을 자기 검열을 하시는 측면도 있고 저도 최근에 어느 어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젊은이들한테 뭔가 말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본인도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자기가 말한 게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통이 어렵다. 당장 저랑 아버지만 해도 좀 그런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좀 그런 게 있나요? 근데 저는 방금 든 생각인데 이 우리가 뭐 꼰대 아니면 보통 이 혐오 표현이 단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네, 많이 그러죠. 그러니까 막 문장으로 이렇게 혐오를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축약된 걸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그 맥락을 자연스럽게 풀어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그런 언어적인 어떤 이 시대 상황도 그 있을 것 같아요. 짧은 거 안에다가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는 그런 논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근데 문장으로도 뭐 이렇게 혐오 표현을 하려면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근데 요즘에는 정치권 이제 같은데 단어로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좀 축약해서 너무 축약해. 왜냐하면 단어로 해야 좀 강력하니까. 쟤는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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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하나로 정의를 해버리려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예를 들어 뭐 저 상사분은 되게 너무 구시대적이고 봉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꼰대. 그게 약간 요즘에 소통 방식이다 보니까 짧게.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리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단어의 축약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영향을 충분히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측면도 있죠. 네, 주 기자님은 뭐 최근에 어떤 혐오 관련해서 접한 것들은 없나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아끼시죠? 뭔가 또 말할 타이밍을 자꾸 놓치게 되네요. 뭔가. 그래요? 지금부터 충분히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혐오라고 한다면은 그 제가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야구를 좋아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응원하는 팀한테 좀 팔이 굽기도 하고 또 좀 유난히 좀 싫어하는 팀, 선호하지 않는 팀이 생겨서 그 팀한테 좀 공격적으로 좀 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정 선수한테 약간 약 올리듯이 하는 그런 문화도 있잖아요. 약 올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쩔 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팀 안에서 뭐 되게 잘하는 주전 선수랑 그 선수랑 같이 주전을 뛰는데 약간 좀 소위 말하는 그 포지션이 겹치다 보니까 이 선수 잘하는 선수를 위해서 이 선수를 빼야 되느냐 아니면 이 선수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왜 더 잘하는 사람에게 그걸 뺏겨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막 그런 것들도 생기죠. 속칭으로 이제 대충 그 선수의 이름을 따가지고 누구 맘 이러면서 누구 맘이랑 누구 맘이 싸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맘? 엄마? 네, 그러니까 좀 극성 팬들을 좀 그런 식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좀 많기도 하고요. 저는 약간 또 야구 얘기를 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네. 영화 해운대 보셨나요? 해운대. 두 분 다? 그 설경구 그 사직구장에서 이대호 선수고 그게 실제 경기 중에 찍은 장면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2008년도 때 롯데랑 삼성이랑 할 때. 그 이대호 씨 진짜 처음에는 연기라고 그냥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진짜 화가 났다던데. 정말로 화가 나서 정말로 그 다음에 화가 나서 그때 와 니들 반았어. 니는 가도 죽고 안 가도 죽어 이러면서 진짜로 대본에 없는 욕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에서도 보이는 게 영화 촬영인 거 알고 있음에도 막상 듣게 되면 이게 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언어라는 게. 그럴 때 이제 영화 촬영인데 하고 또 스스로 성찰하는 것도 그죠. 필요한데. 네네. 서로 성찰하고 그 설경구 씨도
그러니까 영화 안에 있어서 내가 너무 술을 먹고 난동을 피웠구나라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야구 이야기 재밌네요. 나중에 한번 또 논문을 야구 관련으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고 싶은데 아직 마땅한 거를 찾지 못해가지고 기회가 되면 한번. 네, 그리고 저는 또 한번 뭐 혹시 맥시멈님 더 다루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 그건 다루고 싶은 부분이라기보단 그 가을 야구 언제까지 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마 대충 한 10월 하순 정도까지 할 거예요. 또 한창 뜨거워지겠네. 한 달 남았군요. 네, 딱 10월 시작할 때부터 이제 가을 야구가 시작이라. 올해 우승팀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기아가 거의 99% 정도 정배지 않나. 워낙에 올 시즌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LG였죠. 네, 작년에 LG였죠.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봤고 저는 또 이거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이 참고 문헌을 읽다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혐오 표현을 우리가 법으로 규정을 한다면 예술도 규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있었죠. 네, 왜냐하면 민감한 문제죠. 혐오 표현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뭐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여기 어떤 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막 나중엔 대량 학살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론도 있거든요. 근데 이 참고 문헌 중에 논문 제목이 영화 기생충에 나타난 혐오 표현적 요소들 뭐 이런 식의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혐오 표현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법으로서 규정한다면 과연 예술 표현의 자유의 어떤 극대화된 쪽에 있는 예술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진짜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술의 탈을 쓰고 허용되지 않을 법하고 혐오 표현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허용되는 예술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거 혐오 표현이야라고 막아버리면서 예술의 자유가 침해되는 그런 경우도 양가적인 경우가 다 있는 거죠. 네, 또 예술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아니면 전위적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려는 그런 분야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어떤 민감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데 이 풍자와 해학의 언어가 지식될 수 있죠. 조금 훼손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다 보면 다른 가치들에게도 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두 분은 뭐 이 예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혐오 얘기를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예전에 한창 그 반미 열풍이 불었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뭐 대부분 유치원 때나 뭐 초등학생 때라 광우병 이야기 광우병 얘기도 있었고 저희가 좀 더 꼼꼼할 때는 예전에 미군 장갑차로 한번 또 그 여중생들을 한번 밀려서 죽인 적이 있어서 과거의 그 사건을 그때 진짜 엄청난 그 혐오 정서가 그때 뭐라고 다퉜던 게 그때 시위를 할 때 그 전차에 치여 죽었던 그 여중생들의 그 시신 모자이크되지 않은 그 사진을 갖다 시위할 때 들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그 대중가요에서도 반미 정서가 되게 팽배해 있었어요. 그 뭐 싸이 씨도 예전에 그 반미 노래를 몇 개 낸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지금은 작곡하신 그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도 솔로 활동이나 그런 걸 하면서 그 반미 노래를 몇 개 내기도 했었고. 정말요? 네. 근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이 됐었거든요, 나름대로. 그 예술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생각이 좀 나네요. 그때 좀 그분들이 사용했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원색적인 표현?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혐오 표현으로 규정되게 된다면, 아니면 혐오 표현이라는 논리에 포섭되게 된다면, 그런 자유로운 어떤 우리의 비판 의식이 지식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술에서도. 네, 그런 얘기죠. 다양성의 저해가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경직된 사회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반미주의자네라고 이렇게 몰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 둘은 반미주의자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노래만 가지고 그 사람을 단편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그런 생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오히려 싸이 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굉장히 대히트를 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강남스타일로 데이트를 쳤을 때 미국에서 좀 논란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런 노래 낸 사람이 여기서 인기를 끄는 게 말이 되냐. 그 전에 반미 관련. 그럼에도 결국에는 다 수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말미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걸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논문에서 도대체 혐오 표현이라는 건 언제 법적인 규제를 가해야 되는가라는 걸 놓고
네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법적 규제의 테두리 조건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 기억에 반하는 혐오 표현. 문화 기억이요? 네, 네, 네. 메모리.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 기억에 반하는 혐오 표현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적 사용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민족적 역사라든가 우리의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이제 저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에 완전히 반하는 혐오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문화적으로 강렬하게 새겨진 어떤 기억들, 그러니까 단순히 풀이해 보자면 뭐 그런 것들에 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나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문화 역사가 있으니까. 반대로 물론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비교적 나치에 관해서는 물론 나쁜 인식이 있습니다만 독일만큼이야 하겠어요. 그렇죠. 독일은 진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다음에 흑인에 관해서도 그렇죠. 맞죠. 미국에서는 이거 진짜 까딱 말만 잘못해도 직업을 잃고 혹은 뭐 총을 맞을 수도 네. 있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미국만 합니까? 확실히 덜하죠. 확실히 덜하죠. 그럴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그런 개별적인 어떤 발화 맥락과 상황 이런 거를 잘 고려해서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말을 했다고 바로 저건 혐오 표현이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나 종교 그 지역의 맥락에 따라서 파악을 할 필요가 좀 있다. 그렇죠. 뭐 예를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이제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네. 강압을 받았는데 소위 이제 친일파라는 얘기 들으면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런 뭐 토착이고 예. 이런 말도 있고. 그렇죠.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그런 문화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미국인들이 서로 얘기하면은 뭐 서로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하겠습니까? 와닿는 게 없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백인들이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면 그래서 네. 첫 번째 조건은 일단 문화 기억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일방적인 혐오. 일방적인 혐오. 네. 이 XX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정말 그 사람을 경멸하려는 의도와 목적 외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그냥 거죠. 그 사람을 경멸하고자 하는. 네. 왜 우리 뭐 친구나 부모님이 저한테 혹은 뭐 제 친구한테 이 새끼 뭐 이렇게 똑바로 안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왜 나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해?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날 때 내가 뭘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이 새끼 저 새끼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정말 나를 어떤 공격하려는 순수한 그런 의미만 있을 때 오롯이 그저 비방의 목적으로만. 저는 이 두 번째 조건 보면서 생각났던 게 최근에 이제 모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연예인 자녀분이 또 다른 연예인 뭐 삼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이제 만났는데 삼촌이 그 싫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래서 삼촌이 왜 싫어했더니 그냥 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하는 요소가 아니 이유가 있으면 납득이라도 할 텐데 그냥 싫다는 게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면 듣는 사람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키 큰 사람을 좋아하는데 나는 거기에 못 미쳐. 그러면 나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냥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여기 위험하죠. 일방적 증오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는 이제 어떤 공동의 합의와 수기를 거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죠. 아예 어떠한 근거 기반도 없는 상태에선 뭐 토론거리가 생길 수가 없으니까. 듣는 입장에서도 뭐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이래서 나는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그렇죠. 설득이 불가능한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경우에는 실제적 차별 효과인데요. 사실 말이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정말 그런 차별의 효과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어떤 물리적 징표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건가요? 꼭 물리적이라기보다는 그 혐오 표현을 이제 함으로써 그 혐오 표현이 가서 닿는 수신자에게
물리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그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를 하는 거죠. 아. 그 사람도 다른 동일한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러한 부당한 일방적이고 문화기억에 반하는 행동을 표현을 가함으로써 그 사람이 불평등한 권리를 누리게 되는 상태에 놓이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논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많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또 너무 과해지면 뭐든지 과해지면 좋을 게 없는데 그래서 역차별이 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특정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비장애인이 좀 상당히 큰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러한 경우에 이제 장애인을 차별하는 혐오적 발언을 한다, 네? 그런 어떤 험한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말에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장애인을 완전히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비장애인의 이제 동등한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경우를 경고하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완전히 실제적인 차별 효과가 있다라고 보긴 또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이 실제적인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를 그렇죠. 한번 기준으로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였고요. 네. 마지막은 또 뭐죠? 마지막은 이제 선동성입니다. 선동성.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나와 같은 혐오의 그런 지향점을 공유하고 나와 같이 이런 혐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부추기는 게 선동성인 거죠. 맞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 혐오 표현을 통해서 진짜 그 어떤 잘못된 것 자체를, 그러니까 잘못되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화제성을 이용해서 세력을 규집하고나 네. 어떤 오히려 권력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일종의 정치성을 띠는 그런 정치성을 도구로서 띠는 작용할 수도 측면도 있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정치적인 세력이 더 똘똘 뭉쳐지기도 하죠. 그럼 거기에 대한 안티들도 또 똘똘 뭉치고.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한번 이 저자가 설정을 해봤는데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네, 첫 번째가 문화 기억에 어떤 위배되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일방적인 혐오는 일방적인 아닌지. 그냥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혐오하고 있지 않은지,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실질적인 차별 차별이 효과가 있어야 나는지. 효과가 영향력을 있는지. 미치고 있는지,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과연 이게 선동성이 있는지 네. 정도를 설정해 봤는데, 그러면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지만 각자 조금 더 이런 조건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아니면 뭐 새로운 조건이 있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의견이 있을까요? 이 혐오 발언을 구분하는 데 있어. 그럼 가장 무서운 건 전 선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동성. 네. 이게 개인이 한 사람만 목소리를 내는 거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비판할 그럴 거리가 많은데, 그 목소리가 단체가 돼서 점점 커지게 되면 그때는 비판하거나 아니면은 또 분석하게 될 그 힘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은 선동성이 가장 무서운 이야기지 않나. 네네. 그것도 맞아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함부로 거예요. 거기에 비판을 했다가는 역풍을 또 크게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힘은 생각보다 네. 매우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들은 공감하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또 큰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각종 네. 실험을 통해서도 이제 증명받기도 하고. 그게 어떤 사회 안정성을 해줄 수도 있겠네요. 네. 혹시 비디님은 뭐 특별히 여기서 눈에 띄는 어떤 요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여기보다는 하나를 더 이렇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네. 물론 이것도 상황적 맥락이지만 뭐랄까 감정적인 상태에서 발화를 한 건지 그런 걸 한번 좀 보면 좋지 않을까? 발화 상태를 발화 상태가 그 당시 욱했거나, 우리가 사실 법에서도 심신미약이었는지 여부를 좀 따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우발적이었냐도 좀 따지기도 하고. 만약에 우발적이었다면, 네. 그리고 그 말한 사람 자체도 본인이 우발적인 거 알고 있다면 이거를 잘 조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그런 기준도 하나 이렇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모님 뭐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네, 저는 특별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혐오 표현, 인권 침해와 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법철학 논문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저희 이렇게 마지막에 요약을 다 한 것 같은데. 요약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각자 의견 한번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느낀 점을 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 기자님 뭐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일상적인 혐오
표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상적인 표현 안에서 그런 혐오를 하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혐오가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양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좀 새롭게 사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혹시라도 내가 혐오 표현에 가까운 표현을 하게 되면은 뭐 물론 자기 검열도 자기 검열이지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했을 때에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나. 거의 아주 모범적인 답변이 나왔는데. 저 항상 모범적인 것 같아요. 뭔가. 맥시멈님은 준비하신 입장에서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늘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삶이 항상 법으로 치환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이 아닌 우리의 도덕, 사회 윤리가 더 민감해지는 시대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제 잘못된 행동을 무작정 비난하기보다 물론 그런 경우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나의 문제는 없는지를 성찰을 반드시 꼭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흠을 볼 때 그 뒤에는 또 나의 잘못은 없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번 쭉 보고 이제 두 패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서 참 갑갑하다. 우리는 왜 언어로밖에 소통할 수 없는가? 왜냐하면 제가 포스트 모던 책에 요즘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언어로서의 한계가 너무 많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게 가장 모범이란다. 가장 무던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다 언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내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나한테 이야기한 저 사람도 분명히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온전히 나한테 그 드러낸 방법이 미숙할 수도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어쩌면 내가 한 행동이 실제로 너무 내가 반성 없이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말하지 않아도 알아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가진 인간으로서의 그 공감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서로에 대한 어떤 인간 자체에 대한 믿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조금은 해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해 주시죠, 맥시멈님. 글쎄요, 뭐 마무리를 처음 해보니까 또 좀 어색한데 오늘 세 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청취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시면 이 논문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뭐 좋지 않을까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그럼 저희가 앞으로 거기에다가 논문 제목을 항상 기재를 출제 지금 기재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으니까 그 한번 찾아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뭐 이야기한 부분 중에 또 마음에 안 드신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뭐 넓은 마음으로 결국 이렇게 또 밑밥을 깔아 놓으시네요. 이해를 해주세요. 마무리가 또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러면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또 재밌는 논문 들고 와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